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집값 아래 왜이로다. 그렇게 집값 올라서 누가 웃고 있을까요? 대통령 비서실장의 권고에도 수도권에 2채 이상 집 가지고 있는 청와대 참모 8명이 집을 안 팔았습니다. 청와대 공직자 중에 재산 보유 상위 10명의 아파트 값이 3년간 평균 10억 원 올랐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7월 2일 목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명 방송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인이 진행했던 그 영상이 지금 일파만파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그 영상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방이 근처에 있나요? 요즘에 가방을 안 쓸 것 같긴 한데. 지금 다 영어 지금 보세요. 아,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엄청 에너지가 많을 시기인데 그 에너지는 어디에 풀어요? 왜 웃는 거죠?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 또 집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나요? 집에 있으면 엄마가 집에 잘 안 있어요. 그럼 혼자 집에 있을 땐 뭐예요? 앞에 상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화 상대가 앞에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치 대화 상대가 앞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장면 보세요. 약간 고개를 틀고 눈빛은 뭔가를 암시한 듯한 눈빛으로 장해찬 평론가님 뭔가 궁금증을 유발해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대한민국 정부의 유튜브 채널에서 송출한 방송입니다. 아, 그래요? 지난 5월 1일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의 이 왓더 백이라는 코너에 방송인 김민아 씨가 출연을 한 그 해당 방송분인데요. 코로나19로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된 중학생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은 시기인데 어떻게 푸느냐, 그리고 집에 엄마가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 등의 질문을 하면서 다소 묘한 표정을 지은 것이 뒤늦게 좀 화제가 된 것인데 네. 이러한 질문이 이제 중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성적인 부분을 암시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아무리 유쾌한 유튜브를 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그러한 여론이 비판 여론이 불거지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물론 지금 김민아라는 저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무슨 성적 표현이 들어가는 거나 하진 않았어요. 물론.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지금 저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암시, 즉 뭔가를 유도하는 발언 또는 뭔가를 떠올리게 하는 표정, 지금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네. 지금 우리가 같이 보신 시청자 여러분 다 같이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표정,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 표정이 보여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상대가 중학생인데요. 그 중학생한테 물어보고 그 중학생이 당황해서 답변 못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첫 번째 장면. 그때 표정을 보세요. 김민아 씨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두 번째 질문하고 그 표정을 보세요. 이런 표정은요, 누구나 성희롱성 발언을 유추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 말한 김민아 씨도 문제고, 또는 저는 이 영상이요, 이게 이번에 올라온 게 아니에요. 2달 전에 올라와 있던 겁니다. 그럼 편집해서 올렸다고 볼 수 있는데, 편집해서 올리는 과정에서 저런 부분들을 아무 이상 없이 넘겼다? 저는 제작하는 그 당사자들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민아 씨가 저런 발언을 한 것도 문제고 또 저거를 편집해서 2달 전에 올렸던 이 담당자들 문체부에 그 담당자들은 과연 저 부분을 왜 문제없다고 봤는지 누구나 봐도 불쾌하고 중학생을 상대로 저런 질문을 하고 저런 표정을 짓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런 부분을 계속 2달 동안이나 방치했다는 것 그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지금 그런데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는 김민아가 누구지?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손정혜 변호사님이 조금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김민아 씨는 원래 교대를 졸업하고 승무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한 그러니까 아나운서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종편 채널에서 기상캐스터로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모 기획사 계약을 하고 지금 방송인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방송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네.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재치 있는 입담 이런 걸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되다
묻고 또 논란이 되는 게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라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말씀하신 대로 정부 공식 채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소통실 중에서요. 디지털 소통 제작과에서 관리하는 정부 공식 채널입니다. 이 왓더백 대국민 소통 프로젝트라고 해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코너로 기획이 된 건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여전히 그래도 이게 장난스럽게 넘길 수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김민아라는 분이 원래는 선업민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네티즌들 많이 아는데 선이 없는 김민아라는 얘기의 준말이거든요. 원래 그 영화 기생충이 나온 다음에 선을 넘는다라는 게 굉장히 표현이 많이 나왔는데 김민아 씨 같은 경우는 약 400만 명에 육박하는 구독자가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요. 선 없는 이런 말로 굉장히 성적인 농담을 던지는 그런 캐릭터 유명하거든요. 네. 게다가 보세요. 이 콘텐츠의 제목이요. 중학생한테도 선 없는 김민아, 불쌍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김민아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알고 있고 그 뉘앙스를 담은 제목을 일부러 붙였다는 겁니다. 이런 전후 사정을 다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영상이, 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중에 있는 디지털 소통 제작과에서 이제 저걸 관리한다는 거예요. 정부 공식 채널이랍니다. 개인 운영 채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저 채널 이름을 보면서 또 궁금증이 있어요. 장혜찬 평론가님,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왓더백이 뭡니까? 왓더백이. 이게 좀 자극적인 이름이긴 하죠. 사실 조금만 잘못 발음하게 되면 영어로 하는 그 욕설이 연상되기도 하는데 이 백이 가방을 뜻할 때 그 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는 국민들과 직접 만나서 가방에 무엇이 들었는지 한번 꺼내보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소통하는 취지였고요.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그러한 대화를 나누는 취지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단순히 예능 유튜브 채널과는 다르게 뭔가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내용이 들어갔어야 된다는 첫 번째 아쉬움이 남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채널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품격이라고 할까요? 기본적인 어떤 선은 이제 아까 선언민이라고 하셨는데 선은 지키는 게 정부 공식 채널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정부 공식 채널인데 왜 하필 영어로 그 뭔가 영어 욕설 연상하는 그런 영어를 썼어요. 그냥 우리말로 가방아 놀자. 뭐 이런 식의 부드러운 제목 하면 안 돼요? 왜 왓더백이에요? 왜 이렇게 지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유튜브에 맞는 디지털 콘텐츠에서 키워드나 지금 이슈가 될 만한 약간 재미있는 형태의 프로그램명을 패러디를 하는 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한 건데요. 일단 저희 프로그램은 일단 종료가 된 상황이고 제가 이 프로그램명을 더 이상 쓰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네, 저희가 지금 종료가 된 상황이긴 합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나 코너에 대해서는요. 잘 맞는 컨텐츠로 만든 정도고요. 일부러 더 표현을 세게 하건지 더 이상 부담스럽게 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자, 제가 너무 짓궂게 예를 드는지 모르겠지만 장혜찬 평론가님. 김민아 씨가 지금 남자 중학생하고 얘기를 나눴잖아요. 자, 입장 바꿔서 남자 진행자가 여중생과 혹시 저런 식의 대화를 나눴다고 쳐봐요. 지금 난리 났을 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더 큰 논란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영상이 올라온 게 지난 5월이라고 합니다. 그럼 2달이 지나는 시간 동안 정부 유튜브 채널에서는 해당 발언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영상을 그대로 남겨뒀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일반 네티즌들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지적해서 뒤늦게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얼마 전에 영상을 이제 수정하겠다고 내린 것이거든요. 이 제작과 편집 과정에서 분명히 이 정부 담당자들이 봤을 텐데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 부분도 참 안타까운 내용이고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정부의 소개글을 보면 유용한 정부 정책들을 알려드릴 수 있게 이 채널을 만들었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가깝고 어떻게 보면 친근하게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그 코미디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저 발언이나 이런 식의 어떤 가방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보고 하는 게 정부 정책을 친근하게 설명하는 본래의 취지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본질로 돌아가서 그러네요.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정확한 싶습니다. 지적 같은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최진문 교수님. 네, 당연히 비판적 얘기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다니 황당하다 이런 표현도 많고요. 남자 방송인 여중생에게 똑같이 했다면 메인 뉴스에 나왔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남성의 성은 웃음거리로 여겨도 문제없을 거라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 편집한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 아까 그 문체부 관계자의 인터뷰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요?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그 요즘 목적에 맞게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운영하는 채널에서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성적인 부분들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미를 위해서 세금을 쓰는 겁니까? 세금 쓰려면 그러면 재미를 위하면 시청률에 따져서 그걸로 하셔야지 세금 들여서 하는 일은 뭐예요?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송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보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많은 사람을 보게 하기 위해서 선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는 걸 만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태도인지 깊이 반성하셔야 돼요. 저는 아직도 반성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일단 종료가 됐다고요? 시즌 3에 김민아 씨가 또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운 겁니까? 그리고 이 대책을 세우려면요. 단순히 이걸 그러니까 보지 못하게 막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제작 시스템상의 문제점들을 바로잡으셔야 돼요. 문체부가 이 과에서 하는 데가 앞으로도 이런 거 계속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개정하겠다,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방안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사과문 하나 덜렁 내고 그리고 나서 이 프로그램 종료한다고 얘기하고 시즌 3에 다시 김민아 씨가 출연하고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대책인지 깊이 반성하시고 태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애초에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왜 이런 논란을 자초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아 씨 측하고 저희랑 다 제작진하고 출연자분 통해가지고 공식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그 편집 단계에서 이게 뭔가 좀 문제가 될 거라고 혹시 예상 못 하신 건가요? 김민아 씨는 애드립으로 저희가 인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거기에서 약간 미흡하게 대처한 거는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려서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좀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건 좀 많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김민아 씨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애드립을 한 거라서 문체부 쪽에서는 몰랐단 말씀이신 건가요? 모르는 거라기보다는 그 반응에 있어서 그걸 사실 장난 삼아 했다고 인지한 거로 지금 저희가 문제 소지까지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제네요. 문체부도 심각하게 당시 이 발언을 생각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진용 기자님, 혹시 이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김민아 씨 측의 입장은 나왔을까요? 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런 부주의한 언행으로 시청하신 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고 얘기를 했고요. 향후 자극적인 것이 좋지 않고 언행에 각별히 조심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김민아 씨는 본인이 다른 방송에서 하는 그런 캐릭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했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TPO라는 얘기가 있죠. 시간과 장소, 상황에 따라서 맞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채널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공식 채널이고 또 상대가 중학생 남자 중학생이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김민아 씨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이런 사과의 뜻을 전한 겁니다. 일단 문화체육관광부는요. 신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계속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일단 잠정적 보류시킨 상태고 차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뉴스파이터 제작진에 알려왔습니다. 향후 대응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이 오히려 드라마보다 더한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시면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지금 대한민국 맞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1분 44초 분량의 영상, 막장 드라마일 겁니다. 그 영상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신랑 이사람 선생님 고발하세요. 고발하면 되잖아요. 너를 너보다 간통했기 때문에 나를 때려도 맞아도 안 되는 거죠. 너는 내가 왜 전국적으로 회장을 시키려고 할 거야? 너 나한테 미안하단 말 한마디 했어? 네가 지금 너보다 간통했지? 그래서 내가 너 그만 만나자고 너 우리 밥 사와서 뭐라고 했어? 네가 뭔 자격으로 지금 여기 유리에 있냐? 시장에 싹 찍으세요. 네가 뭔 자격으로 여기 있어? 너 그리고 지금 최진봉 교수님, 예.
저곳이 어딘데 지금 저런 낯뜨거운 말이 사람들 많은 데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저 자리가요. 김제시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지금 국회로 얘기하면 국회 본회의장인 거예요. 김제시 의회로 본다고 하면. 저 장소에서 저런 말이 오갔다고 하니까 정말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시의원을 하고 저런 형태로 말을 하고 저걸 또 찍으라고 하고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김제시 시민들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저런 사람들을 뽑아놓고 얼마나 가슴을 치겠냐고요. 알았으면 뽑진 않았겠죠, 물론. 저 두 사람은 잘 아시는 건 아마 국민들 아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뉴스파이트에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두 사람이 간통을 했어요. 그냥 남자 의원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한간에 떠오르는 소문이 사실이다. 자기 그만두겠다 하면서 김제시의 유모 의원, 의원이죠. 유모까지 예. 밝힐게요. 예, 유모 맞습니다. 의원. 네. 이 사람 사퇴하겠다 해놓고 사퇴 또 안 했어요. 이유는 의장 선거까지 하고 사퇴하겠다.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리고 이제 여자 의원이 계속 이제 의원직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와서 지금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밖에 일반 사석에 더해도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의원들이 한 얘기를 하면 논란이 될 텐데 여기 이 회의하는 본회의장에서 네. 기자들 불러놓고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시의원 둘 다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네. 정말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김제시 시민들은 너무너무 분노할 거예요. 네. 저는 둘 다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네. 행동을 하고서 어떻게 저렇게 제 표현이 좀 심할 수 있지만 정말 뻔뻔하게 앉아 계신지 모르겠어요.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좀. 그런 네. 말들을 듣지 않도록 행동하셔야 되는데 저런 행동하시는 것 자체가 국민 앞에 비난받고 시민들을 화나게 하는 요소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유모 의원이라는 남성입니다. 유모 의원이라는 사람 앞서 뭐 여러 가지 고성 지른 거 들으셨죠? 근데 지난달에 기자회견까지 열었었어요. 사실 장희찬 평론가님. 네, 자신이 폭력 피해를 입었다면서 상대가 되는 여성 의원에 대해서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었는데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여성 의원의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폭언 등을 당했고 심지어는 자신의 이 배우자와 자녀에게까지도 그런 폭언을 했다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 자신이 또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 해당 여성 의원과 불륜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여성에게 자신이 구애 편지를 받은 내용도 있다면서 추후 상황을 보고 그런 부분까지도 공개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는데 네. 두 사람의 일은 그냥 개인적인 곳에서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김제시 의회는 이 시의회가 집행하고 감시하는 예산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해도 한 해에 수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심의하는 건데 시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저러고 있으면 감시 대상이 되어야 될 시청의 공무원들이 시의회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시의회가 감시하는 걸 제대로 무섭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또 시민들의 명예는 어떻게 하고요? 네.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적인 곳에서 이제는 조용히 처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모 의원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폭력 피해, 폭행 피해까지 당했다고 했는데 이 여성 그 불륜의 상대방이었던 여성 의원도 오히려 내 남편이 폭행 피해를 당했다라고 말한 대목 그 영상에도 고스란히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 휘두른 게 누군데요? 칼 휘둘러? 우리 애기 아빠한테 머리 해가지고 12번을 꿰맸잖아요. 저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 상황을 뭐가 떳떳하다고 저걸 또 저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 분명히 이 유모 의원은 사퇴하겠다고 밝혔었어요. 자, 시의회 관계자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선거가 1일이었거든요. 네. 예, 그때 참석하시려고 오셨어요. 회의 참석 때문에 오셨는데 돌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장혜찬 평론가님,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어제 저 난동에 가까운 행동으로 지금 더 불명예만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 선거가 지금 상황에서 대체 뭐가 중요한지 잘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런 대사가 떠오릅니다, 진짜. 이 정도로 김제시와 시의회 명예를 실추시켰으면 본인이 의장 선거에서 한 표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리도 포기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안 온다고 해서 의장 선거가 성립이 안 되는 거면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되는 저 여성 의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런데 굳이 의장 선거에 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저 자리에서 상대방을 마주치게 되니까 또 감정이 격해지면서 이런 사단이 이 김제 씨 안에서만 일어나도 모자랄 일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망신이 연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좀 더 빠른 선제적인 제명 조치나 아니면 본회의장 출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고요. 우리가 풀뿌리 지방자치를 참 강조하고 있는 시대에 이런 장면이 국민들에게 연출되면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상당히 많은 타격을 입히는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이 두 사람 계속 의원직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 남성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달 12일 이미 불륜사실 폭로와 함께 민주당 탈당을 했고요. 김재시 의원에서도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김재시 의회에서 제명 조치를 했고요. 네. 여성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달 29일 이 민주당에서 만장일치로 제명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는 6일 김재시 의회에서 시의원직 제명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네, 다음 맞습니다. 주 월요일 날 시의원직 제명 논의를 여성 의원에 대해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피해자는요. 유권자, 즉 김제 시민들이에요. 그렇죠. 피해자는. 진짜. 맞습니다. 김제 시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저는 시민도 아니지만 제 3자도 화가 나요. 저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시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시민들을 봐서라도 저런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장해찬 평론가는 그래도 신사적으로 얘기하셔서 사적인 장소에서 하라시잖아요. 아니 회의장에서 그런 행동을 보이시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김제 씨의 창피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시민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김제 씨가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로 밖에 나가게 되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행동하신 거 깊이 반성하시고요. 네. 본인들이 책임지는 모습 반드시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제 씨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기를 또 정말 진심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요즘 이 영어 표현 많이 쓰네, 셀럽. 그런데 이 유명인의 이 무게감, 말 한마디 행동의 무게감이라는 걸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요.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가수 이효리 씨와 소녀시대 멤버 유나입니다. 아하. 두 사람이 SNS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이것을 두고 이 네티즌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한 예능 방송에 함께 출연한 이후에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도 절친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그래요? 이 SNS 라이브 방송이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라이브 방송이 진행된 장소가 바로 노래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하. 앞서 사진이 잠깐 나왔는데 그게 노래방에서 어쩐지 마이크를 들고 있었다 했는데 그게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었답니다. 자, 대체 어떤 영상이었는지 어떤 라이브 방송이었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도 같이 켜요, 언니? 유나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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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 여러분 지금 술을 먹고 노래방에 왔습니다. 술 먹었잖아. 압구정 노래방에 왔습니다. 근데 노래 보면 안 돼? 마스크를 잘 끼고 왔어요.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다시 올게요. 죄송해요. 그런데 저 라이브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더니 그냥 싱겁게 끝났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장해찬 평론가님? 네, 우선 이효리 씨가 라이브 방송을 켠 지 2분도 안 되어서 방금 보신 것처럼 다시 온다고 말하면서 방송을 중단했는데 문제가 된 건 역시 장소가 코로나19가 퍼질 수 있는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래방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여전히 위험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연예인인 이효리 씨가 감염 위험시설 중 한 곳인 노래방에 방문했다. 여기에 팬들이 우려하는 댓글을 실시간으로 많이 달게 되면서 급하게 방송이 종료된 것이죠. 아, 그러면서 앞서 영상 보셨죠? 이게 라이브 방송이니까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도 하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글들이 올라왔나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갑작스레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중단했는데 그리고 마스크도 갑자기 끼고 또 영상 속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에서 보여진 문제점은
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첫째는 이제 노래방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집단 감염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바람에 모두 다가 노래방을 지금 가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한 안 가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저렇게 가다 보니 또 유명인이시잖아요. 그 라이브 방송을 노래방을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는 좀 걱정과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범을 보여야 될 공인으로서의 연예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처음 지금 장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전혀 끼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보통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 연예인들은 대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아까 이효리 씨 목소리 잠깐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뒤에 누군가가 있는데 아마 뭐 옆에 도와주는 분일 수도 있고 매니저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이거 마스크 안 쓰면 써야 되는 거야 하면서 뒤돌아서 갑자기 마스크를 쓰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면서 방송을 종료를 하거든요. 그만큼 아마 같이 오신 분들이나 저기 함께 도와주신 분들은 이미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노래방 간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마스크를 안 끼는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아마 이효리 씨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아예 이 방송을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어쨌든 노래방이라는 장소 마스크를 끼지 않았다는 점 이것이 결국 2분 만에 생방송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라이브 방송은 2분 만에 끝났지만 그 파장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일부 네티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녹화본을 게재하면서 이제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날이 하필 그 고위험 시설에 대한 QR코드 전자출입 명부 제도를 시행한 첫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도 이 대상이 돼서 이 노래방을 가기 위해선 전자출입 명부를 작성을 해야 될 정도로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다 보니까 이미 코인 노래방은 예전에 이제 감염 사례들이 있어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노래방도 비말을 통해서 전파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고위험 시설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다 보니까 일부 누리꾼들은 이렇게 이제 대중들한테 이런 영상이 나갔을 때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코로나19가 지금 주춤하다가 또다시 또 확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요. 이 사진이 뭐냐면 유나 씨와 이 앞선 이제 이효리 씨가 영상에서 술 먹었다. 같이 술 먹었다. 이제 그 얘기를 본인이 밝혔잖아요. 이 사진은 유나 씨와 술자리에서 찍은 걸로 추정되는 그 사진을 올렸다가 지금 저 사진은 SNS 계정에서 삭제가 되는데 이미 저 사진이 이미 뭐 팬분들이 될지 어떤 네티즌분들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퍼날라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렇게 공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이효리 씨와 유나 씨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매서운 이유 대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방 간 거 그다음에 마스크 안 낀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두 분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또 방역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서 덕분에 챌린지라고 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솔선수범해서 했던 분이면 사진은 나오지 않아요. 저기 SNS에 올라온 글이거든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이겨냅시다라고 지난 6월 12일 날 이효리 씨는 올렸고요. 유나 씨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5월 5일 날 의료진 여러분의 안전을 기원합니다고 하면서 덕분에 챌린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그 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저렇게 방역 수칙을 또는 방역 당국에서 요청하는 부분을 권고를 잘 지키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 원래 모습과 다른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 행동 하나하나에 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논란 커지는데 혹시 두 사람은 입장은 안 냈을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바로 그 다음날 SNS를 통해서 진심 어린 사과의 의사표시를 했고요. 특히 이제 이효리 씨 같은 경우에는 요새 제가 너무 들떠서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행동했다. 더군다나 나를 따라온 유나한테도 정말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고요. 또 그 유나 씨 같은 경우는 직접 자필 이제 편지로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생각과 판단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SC는 의료진분들과 국민들께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깊이 반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앞서도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효리 씨가 많이 미안하다는
이 입장을 전한다면서요, 윤아 씨한테, 안진영 기자님. 네, 아무래도 이 라이브 방송 자체도 이유리 씨가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연결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유리 씨가 그 말미에 얘기를 하잖아요. 노래방 가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사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인지를 충분히 못했다는 얘기인데 이로 인해서 윤아 씨가 피해를 입은 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주점이나 노래방도 아예 가지 말라는 건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하는 건데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진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예인들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덕분에 챌린지가 화제를 모으는 건 이들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대중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두 사람이 라이브 방송까지 연결해서 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늦추는, 느슨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또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는 비난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재빠른 사과에 대중들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장현찬 평론가님. 그러니까 주로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을 보면 우선 빠른 사과를 한 점에 대해서 많은 대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고요. 노래방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물론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연예인답게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의견들도 있습니다만 또 정부의 규제를 어긴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그 댓글 지적이 라이브에서 현장에서 나왔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방송을 끄고 곧바로 노래방에서 나왔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두 사람의 이 사후 대책 수습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연예인들의, 특히 유명할수록 그 유명 연예인들의 말과 행동의 무게감을 절실히 느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또 당분간 또 자숙할 거라고 봅니다.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이분의 노래 가사 중에 잊으라고 했는데, 아이고 제가 목소리가 막 갈라지네요. 제가 불편감을 드렸는데 대체 누굽니까? 안진영 기자님. 네, 그 노래의 주인공 바로 나훈아 씨입니다. 아하. 사실 나훈아 씨 하면은 진정한 트로트의 황제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 트로트 열기 속에서도 도무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나훈아 씨가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굉장히 긴 공백을 갖고 3년 전에 복귀를 하면서 신비주의 아니다. 매년 찾아오겠다라고 했는데 올해 못 찾아오고 있어요. 아하. 그 이유는 왜냐? 나훈아 씨가 선언을 했습니다. 본인은 방송 활동을 하지 않지만 콘서트, 공연 활동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공연이 불투명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다시 강제 신비주의가 됐는데 본인이 현재는 곡 작업에 몰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 신비주의 아닙니다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팬들은 훈아 오빠 언제 볼 수 있어요? 이런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나훈아 씨 티켓 팔리는 속도는요. 정말 빛의 속도예요. 빛의 그런다면서요, 속도. 그 정도로 진짜. 빨립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난해 티켓 거래 가장 많이 한 순위를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그 우리 뮤지션들의 1위가 워너원이고요. 네. 2위가 엑소고 3위가 나훈아 씨입니다. 그러니까 4위가 방탄소년단이고요. BTS도 이겼어요? 네, BTS도 와우.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아이돌 그룹들이 대체적으로 잘 팔리는 그런 순위에 들어갔는데 나훈아 씨가 이게 3위를 했다는 것도 놀라운 것이고 또 하나는 11년 만에 복귀를 해서 올림픽 홀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도 전좌석 매진이 됐었고요. 네. 지난해 전국 투어 했었거든요. 네. 평균 팔리는 속도가 4분 만에 매진이 돼버려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 사겠다고 안지영 기자도 많이 그런 부탁 받으셨을 거예요. 부모님 부탁 받아서 표 한 장 구해달라고. 아, 그래요? 이런 부탁, 손정혜 변호사도 그때 한번 그 얘기 하신 것 그 표 같은데. 구하면 으뜸 효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 정도로 표를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표현 써볼게요. 피튀기는 티켓팅 이런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왜 장혜찬 평론가님, 왜 팬들은 나훈아 씨의 공연 그 추억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공연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나훈아 씨가 직접 공연 기획과 연출을 담당하고 있고요. 함께 움직이는 제작 스태프가 무려 110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대박.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상의 대우를 해주는 걸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태프들도 내가 나훈아 사단의 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고 공연 한 번 할 때마다 음향이나 여러 장비가 컨테이너 15대 분량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장비들 정말 많이 아낌없이 투자한다는 것이고 또 스태프들 식사를 위해서 특급 호텔 출신의 요리사들을 동반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사람들 또 자기 공연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항상 좋은 퀄리티의 공연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걸 본 관객들이 못 잊어서 티켓을 살려는 이 피튀기는 이 매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겠네요. 그런데요.
방송에도 안 나오고 콘서트도 못 돼요. 이 주머니 사정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안지윤 기자님? 참 댓글 중에 많이 나오는 게 연예인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나훈아 씨라고 그런가요? 제가 단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요, 일단 무시로, 영영, 뭐 갈무리 등 히트곡들이 많은데 장윤정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06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불리는 히트송이 나훈아 씨의 노래다라고 하는데 자, 말씀을 드릴게요. 네. 노래방 집계 2006년 기준입니다. 1위 수록곡만 무려 153곡입니다. 말씀드렸지만 1위입니다. 1위 기준. 그리고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노래는요. 800곡이 넘어요. 자신이 직접 작사, 작곡한 게 800곡이 넘는다고요? 네, 게다가 최근에 트로트 열풍을 타고 나훈아 씨의 이 명곡들을 후배들이 다시 부르고 곳곳에서 흘러나오거든요. 월 저작권료만 못해도 5천만 원 이상 나올 거로 추정이 됩니다. 야, 그런데 이렇게 오매불망 그리워하는 나훈아 씨 후배 가수가 재탄생시켰다는데요. 대체 어떤 노래인지 먼저 곡부터 소개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없이 거니는 해변에 여인아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젊음이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 같은 노래 다른 느낌입니까 혹시 안지윤 기자님? 저분들이 누구나 궁금하실 텐데요. 자전거 탄 풍경. 소위 자탄풍으로 유명한데요. 자탄풍, 아하. 네, 영화 클래식 OST였죠.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이라는 맞아요. 노래가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영화 선생 김봉도 OST였던 보물, 마징가 제트의 OST인 기운 센 천하장사 등을 불렀던 그런 그룹입니다. 아하. 근데 저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요. 여름 분위기에 맞춰서 나훈아 씨의 대표 여름송 해변의 여인을 레게풍으로 편곡해서 리메이크를 했는데 코로나19로 지친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어서 아까 영상으로 살짝 보셨지만요. 군무까지 선보입니다. 보면서 이제 자탄풍의 팬들은 새롭게 나훈아 씨의 노래를 즐길 수 있고 나훈아 씨의 팬들 역시 새로운 느낌의 저 곡을 이 여름 동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탄풍 하면 앞서 말로서 설명해 주셨지만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 자탄풍 하실 거예요. 자탄풍 노래 들려드리고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 하나 없어도 하루 종일 재미있었어. 기웃샘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 인조인간 로봇 마징가를. 자, 그런데 지금 대선배 입장에서는 후배들이 자신의 노래를 리메이크한다는 게 기쁠 것 같아요. 네, 기쁘죠. 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음색이나 본인이 갖고 있는 음악의 어떤 그 그렇게도 노래가 불러지는 것도 좋지만 네. 또 새로운 후배들이 다른 풍으로 지금 레게풍으로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해변의 여인을 저도 들으면서 참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하. 그것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신세대들이 이제 예전에 나훈아 씨 노래를 다시 부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이 선배 뮤지션으로서는 상당히 기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도 네. 도움이 되고 또 그만큼 유명한 곡이고 정말 좋은 곡이기 때문에 후배들이 또 리메이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흐뭇해하지 않으실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트로트 열풍 속에서 참 그리운 가수가 또 한 명 있습니다.
아마 이분은 그러실 거예요. 나훈아 씨한테 네 노래만 리메이크 됐냐? 내 노래도 리메이크 됐다. 누굽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요. 나훈아 씨 얘기하는데 이분 빠질 수 없죠. 바로 남진 씨입니다. 남진 씨의 대표곡이죠. 님과 함께를요. 후배 트로트 가수 류지광 씨가 리메이크를 했어요. 류지광 씨. 네, 한 트로트 예능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서는 굉장히 인기를 모은 친구인데요. 네. 원래 원곡은 굉장히 통통 튀는 이미지인 반면 이 류지광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굴 보이스로 갈 정도로 중저음 보이스거든요. 그래서 동굴 보이스. 완전히 새로운 느낌으로 재해석돼서 네. 이 한 드라마의 OST로도 쓰였는데 1972년에 발표된 곡이니까 네. 38년 만에 새로운 느낌으로 대중들에게 소개가 된 겁니다. 자, 과연 원곡과 어떤 느낌일지 원곡과 같이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앞서 나훈아 씨 노래를 자탄풍이 리메이크한 건 완전히 이 음색도 다르고 분위기도 달랐는데 손정희 변호사님, 유지광 씨가 부른 건 목소리도 거의 성대모사급에 비슷합니다. 네, 좀 색다른 느낌이 드는데요. 남진 씨에게 이 노래는 너무나 특별하다는 거예요. 아하. 사실은 하마터면 남진 씨가 이 노래를 못 부를 수도 있었다는 왜요? 거예요. 이 노래를 들어보라고 연락이 왔을 때는 너무너무 바쁠 때 영화 촬영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쁜 날 이 노래 한번 들어보라고 연락이 왔는데 또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갈까 내일 모레 갈까 하다가 갔다라는 거죠. 보너스 줄 테니 지금 오라고 해서. 그런데 이 노래를 듣자마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음날 바로 녹음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루만 지났어도 다른 사람한테 이 곡이 넘어갔을 것이다. 아하. 그리고 그때가 산업화 시대였기 때문에 누구든 그 서울에 가서 도심에 가서 돈을 벌어서 고향 가서 멋지게 살고 싶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게 통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류지광 씨가요. 대선배 남진 씨를 기쁘게 해준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곡도 리메이크했다는 건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곁에 있으니 무너지는 마음 그대는 모르리 너를 사랑하고도 너를 보내야 하는 찢어지는 가슴을 달래며. 와, 안진용 기자님, 류지광 씨 목소리가 저 한 지하 3층에서 우와 올라오는 그런 목소리 같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왜요? 정확히는 지하 5층 지하 정도가 5층이에요. 지하 5층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보이스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류지광 씨는 굉장히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무려 11년 동안 오디션 프로그램만 7차례 출연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건데요. 네.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해요. 나는 36년간 백수였다라고 했는데 저분이 올해 36살입니다. 태어나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아이고, 세상에. 끊임없이 지망생이었는데 드디어 트로트 가수로서 빛을 본 거거든요. 네. 그동안 부모님의 사업 실패와 빚보증 때문에 불우한 학창 시절을 보냈고 옥상에 올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생각까지도 했다고 하는데 드디어 저 트로트 가수로서 부모님께 효도할 시대가 온 겁니다. 물론 요즘 트로트가 대세긴 합니다만 지금 앞서 두 가수들은 70년대 대스타인 이 두 분의 노래를 리메이크해. 왜 70년대 추억을 지금 소환하는 걸까요? 1차적으로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트로트가 오늘 다시 열풍을 불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보고 두 번째는요. 트로트가 우리 이제 일반 우리 아이돌 가수들이 부르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트로트는 우리의 어떤 정서랄까 우리 민족만의 정서와 한과 느낌이 담겨져 있어요. 네. 그걸 재해석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모두 다 이런 같은 감정을 누리고 있는데 거기를 그것을 자극하고 그것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저는 트로트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부분에 다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고 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우리 젊은 세대들도 트로트를 들으면서 다시 열광하는 것도 결국은 한과 정서가 그 안에 녹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짜 좀 진정돼서 이분들을 콘서트장에서 보는 즐거움 우리가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진정한 아름다움은 변치 않는다. 바로 이분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네, 바로 배우 문숙 씨 이야기인데요. 아하. 배우 문숙 씨 같은 경우는 1954년생으로 올해 우리 나이로 67세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70년대 음악의 스타로 굉장히 유명했었죠. 정말 서구적인 외모, 이국적인 모습이 지금 봐도 놀라울 정도인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문숙 씨 같은 경우는 1977년을 마지막으로 영화계를 떠나서 호련히 모습을 감췄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대중들에게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다가 지난 2015년에 38년 만에 스크린으로 복귀를 한 겁니다. 거의 40년 만에 복귀 이후에 여전한 아름다움으로 또 여전한 연기력으로 많은 찬사를 받으면서 지금은 영화뿐만이 아니라 드라마나 방송으로 가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배우 박원수 씨 그리고 가수 혜은이 씨와 함께 예능에도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진짜. 정말 이제 팔방미인으로서 아하.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는 이 문숙 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아하. 우리 최진봉 교수님의 네. 기억을 좀 소환해야 될 것 같아요. 문숙 네. 씨 활동 당시 좀 기억나세요? 어떻습니까? 기억이 나요. 근데 가물가물해요. 왜냐면 그래요? 너무 오랫동안 떠나 계셔가지고 나중에 돌아오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허.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뭐 얼굴 모습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 물론 정말 나이가 드신 거 말고는 전 변화 차이를 못 느낄 정도인데 이 문숙 씨 같은 경우에 아까 뭐 장혜찬 평론가 잠깐 얘기했지만 1974년도 영화 태양을 닮은 소녀에 출연을 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서구적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한국의 오드리 헵번이다. 아하. 이런 별명을 얻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고 이만희 감독의 뮤즈신데 이만희 감독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작품이 뭐냐면 1975년도에 영화 삼포 가는 길이거든요. 이 영화를 통해서 이 문숙 씨가 대종상 신인 여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기를 누리다가 결국 이제 갑자기 또 미국으로 가셔서 오랜만에 돌아오셔가지고 2015년 영화 뷰티 인사이드를 통해서 38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를 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신 분이십니다. 네. 한국의 오드리 헵번으로 불렸다는 젊은 시작의 문숙 씨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과거 같은 거 알고 싶지 않으세요? 이것 봐요. 대개 같은 훤칠한 내 신랑감들은 제 입에 풀칠도 못해서 떠돌아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살림을 살겠느냐고요. 잘 됐구만. 이렇게 만난 것도 다 인연 아니겠어? 거렁거렁 우리 팔도 유람이나 해봅시다래. 아싸라.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한창 잘 나가던 때 왜 돌연 자취를 감췄습니까? 안지용 기자님. 이만희 감독과 결혼을 한 건데요. 아. 사실 둘이 23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요? 이만희 감독을 좀 더 소개해드리면요. 현빈 탕해에 나왔던 영화 만추의 원작 영화를 찍었던 비운의 천재 감독이라고 불리는데 이 이혼남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숙 씨와 만나서 작품 활동을 했고 그 작품 촬영이 끝나면은 계속 집에 데려다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숙 씨 부모님께 큰절하고 결혼 허락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당시 시대적 분위기로 봤을 때 갑작스럽게 둘이 이렇게 결혼을 했을 때 국내에서 따가운 시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활동을 중단하고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두 사람의 만남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디션 보러 갔을 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분이 키가 굉장히 크세요. 180이 넘으세요. 그때까지 태어나서 그렇게 멋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온 것을 다 좋아했어요. 모든 걸 다.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떨리고 막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한 20 몇 년. 네. 그거 상당한 거야. 참 그때는 대단했던 거야. 상당했죠. 그런데 나이 먹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질 않았어요. 두 사람의 만남 과정을 저렇게 담담하게 얘기했지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스토리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고 이만희 감독도 사실 영화 같은 스토리인데 비운의 천재 감독으로 불리는데 굉장히 많은 영화를 만드시고 15년간 영화 감독 생활을 하셨다는데요. 49편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으로는 61년에 영화 주마 등으로 이제 감독을 데뷔를 하셨는데 66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만추를 연출을 하시기도 했고요. 75년 삼포 가는 길이 유작이었고 이것을 남기고 타계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문숙 씨와 결혼하고 나서 결혼 1년 만에
지병으로 사망을 해서 그 당시에 문숙 씨한테도 결혼해서 어떻게 보면 신혼 때 그 남편을 잃은 격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우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보다는 훨씬 보수적인 경향이 강했을 1970년대에 두 사람이 모든 걸 다 극복해내고 결혼까지 골인했는데 너무 결말이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면서 문숙 씨가 그렇게 느끼셨다는 것도 상당히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만희 감독이 들어오시는데 나이 차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후광이 좋았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감독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결혼식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시대적 상황이 대놓고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23살 차이고 결혼한다고 보세요. 이건 사회적 지탄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또 그 당시에는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사회적 어떤 시각들이 있었잖아요. 당시에는 지금은 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그래서 뭐냐면 비밀 결혼식 올렸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얘기하네요. 예, 그래서 절에서 반지만 주고 받았대요. 그러면서 비밀 결혼식을 했는데 이 비밀 결혼식 하고 나서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견 배우 중에 이혜영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네. 이분이 사실은 이만희 이제 고 이만희 감독과 전처 사이에 태어나신 분이세요. 딸이에요. 그래요? 딸.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새 어머니하고 의붓딸 관계가 되는 건데 두 사람 나이 차이가 8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만희 감독하고 이제 문숙 씨가 차이가 많이 나기 20살 때문에 차이니까. 예, 그러다 보니 8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저런 모습을 보면서 참 문숙 씨가 사랑을 선택했는데 조금 결말이 너무 두분 나란히 있는 사진이네요. 네, 나란히 있는 사진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사이는 좋은데 사랑을 선택했는데 그 사랑이 좀 오래 가지 못해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않고 본인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이만희 감독에 대해서 저렇게 기억하는 걸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 1년 만에 남편을 떠나 보내야만 했던 문숙 씨 심경이 어땠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가겠다고 이렇게 움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부축을 해서 화장실까지 얼마 되지 않는데 그거를 제가 부축을 해서 가는데 그것도 자기가 나한테 기재하지 않으려고 그 안간힘을 쓰는 게 느껴지는 거야. 이쪽에. 자기가 그 기품을 지키려고. 그래도 막 너무 힘이 없는데.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를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제 기억에는 그 영원으로 기억이 돼요. 그 하나하나의 그분이 행동, 그 물소리, 그 얼굴을 닦아줬을 때 그 표정, 냄새 뭐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진짜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아니었나. 조금 그때는 감당하기가 이제 가능하지 않았죠.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차가 막 가는 차가 막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현실이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그 슬픔, 사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거예요, 장혜찬 평론가님. 네,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지 사실 그 이후에 문숙 씨가 또 미국으로 떠나고 이 스크린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 이유도 역시나 고 이만희 감독을 갑자기 잃게 된 충격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정말 심해져서 일시적으로 눈앞에 있는 사물이 안 보일 정도로 시력이 감퇴될 정도로 우울증이 또 심해졌었다고 하고요. 한때는 또 24시간 동안 누워만 지냈었고 특히나 한국 사람과 마주보면 말을 못할 지경이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문숙 씨 보면 영화 이야기 할 거고 영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또 감독이었던 고 이만희 감독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요양을 하면서 오랜 시간 그렇게 대중의 눈길을 피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문숙 씨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결혼을 후회하지는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짧은 만남이었지만 전혀 후회해본 적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앞서 보셨다시피 워낙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짧은 만남도 감사함으로 남지 않았을까 합니다. 정말로 지금도요, 외모가 빛을 발한다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안진영 기자님. 네, 여배우의 나이를 밝히는 게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요. 문숙 씨가 올해 1954년생, 67세입니다. 그런데 시니어 모델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 백발이요. 마치 은발로 염색을 한 것처럼 굉장히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거든요. 사실 본인이 처음에는 이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마구 사치를 했다고 해요. 명품만 입고 자기를 치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나아지지 않는 거죠. 자기의 마음의 이 아픔의 근원이 낭비와 사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는 하와이로 건너가 자연치유사로 활동을 해왔는데 지금 문숙 씨의 모습을 보면요. 사람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나이 먹어가는 게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연스럽게 늙어간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문숙 씨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깊고 큰 나무가 화분에 갇혀 답답하다. 네? 늙으면 주책이 는다. 이제 그만 가봐라. 사실 복귀까지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쉽지 않은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배우 한효주 씨예요. 아, 왜요? 한효주 씨가 사실은 영화를 하나 찍었거든요. 그 어허. 영화가 이제 사실은 결국 이제 문숙 씨가 다시 연예계에 돌아오는 영화가 됐는데 2015년 영화 뷰티 인사이드라는 영화라고 아하.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네.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이제 한효주 씨가 사실은 2010년도에 동의라고 하는 이제 역할을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우연히 혼자 쉬면서 잡지를 보다가 문숙 씨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된 거예요. 아하. 근데 거기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고 사진을 보고 문숙 씨에 대해서 어떤 동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직접 하와이로 날아갑니다. 그때 문숙 씨 하와이 살고 계셨거든요. 근데 하와이 갔는데 공항에 직접 픽업을 나오셨고 오자마자 하와이는 보통 오면 김 앵커는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하와이? 네. 아, 예, 그렇습니까? 가면은 이렇게 꽃다발 같은 걸 목에 걸어주거든요. 아. 그런 역할을 하면서 엄청 친하고 그다음에 편하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영화 제가 들어가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영화에 들어오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오니까 정말 물에 돌아온 물고기 느낌이라고 이 한 줄로 이 소감을 밝히셨어요. 정말 앞으로도 정말 우리 시청자와 많은 팬분들에게 늘 남아있는 그런 문숙 씨가 돼주시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유명 영화 감독이 유명 여배우와 불륜하고 있다고 기자회견했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현직 시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자기 불륜했다고 소리를 치고 대한민국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7월 2일 목요일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